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열린 지금 대정 21대 국회 대정부질이 처음 열린 날이었는데요. 첫날 정치통일 외교안보 분야 대북 정책 비롯해서 이제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문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과 검찰 개입 문제 날선 공방이 오갔는데요. 특히 지금 소수로 몰린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공격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무대였는데요. 네. 오늘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 눈에 들어왔던 부분 어떤 거였습니까?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대상으로 해서 대정부 질문한 내용이죠. 그 내용이 가장 이제 논란도 많았고 또 뭐 고성도 오가고 심지어 우리 박병석 의장이 직접 또 양쪽을 다 좀 주의하라, 주의도 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좀 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또 뭐 질문하는 분도 뭐 질문을 너무 개인적인 신상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서 비판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좀 너무 심한 부분이고 또 답변하는 장관 입장도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조금 차분하게 대답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대답하고 답변하는 건 뭐 문제가 없지만 그게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답변의 내용에 관계없이 감정적 표현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좀 고려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입장에서는 소수의 정당이지만 가능한 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또 검찰과 법무부의 어떤 갈등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부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잠깐 제가 이제 아까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너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지 말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좀 더 소심하게 물어보는 소상하게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추미애 장관이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추 장관과 통합당 의원들 공방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보기 안 좋았습니다. 예. 왜냐면요, 장관이 국무위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국회의원들한테 호통치고요, 되묻고 표독스럽게 쳐다보고 비웃고 이런 모습을 취했거든요. 특히 장관의 지금 답변 태도에 더 문제가 있다라는 네,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이에요.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이고 그것이 적절했냐 부적절했냐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근데 행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그러한 장관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니까 가능하지 다른 장관들은 또 저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국회에 올해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장관들 없었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게 나는 권력의 아주 핵심부에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국회의원을 오래 해봐서 당신보다 선수가 높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원들한테 저렇게 좀 대하더라고요. 박병석 의장은 장관 문제도 지적했지만은 질문하는 의원도 국민을 대표해서 하니까 조금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것도 올바른 지적이시죠. 정말 논리적으로 그래도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질문 좀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김태형 의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야당 의원과 나와서 말싸움하고 공박하고 이런 것들은 속 시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국민들 보기에는 좀 밉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대정부 질의 관련 이 정도 하고요. 이 문제를 보죠. 지금 민주당의 왜냐하면 보궐선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 무공천 논란 문제 특히 이제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지사 무공천 주장한 바 없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설명인지 치고 빠지게 한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그 이재명 지사의 해명 자체는 틀리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의 전문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왔는데요. 그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공천이 맞다. 원칙은 이래야 된다.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번 더 질문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답변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정당이 일정 부분 석고 대지하고
대지하고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낼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둘 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 원본에 이제 다 누구든지 가서 인터넷 보시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언론에 보도된 앞부분이 좀 강조돼서 보도가 됐어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한쪽만 증폭돼서 보도가 됐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SNS에다가 그 글을 쓴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래요. 이재명 지사는 원칙적으로 안 내는 게 맞다는 게 본인의 소수인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제 이유 때문에 정당이 만약 내려면 석고 대지하고 국민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국민이 동의하는 하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원칙 없이 무원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이재명 지사는 원칙적으로 안 내는 게 맞다는 게 본인의 소신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후보를 안 내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는 정당 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국민 앞에 섰고 대지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거는요 거짓말이고 말바꾸기입니다. 예를 그래요? 들면은 공식적인 해명이 그렇잖아요. 다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최 교수님 얘기하는데. 워딩이요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앞부분에서 무공천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다가 뒤에 가서 석고대지 하면은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무공천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정치인이요 약속을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씨는 오히려 그걸 공격했는데요.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결국엔 오늘 말을 바꿨잖아요. 내가 무공천을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좀 않습니까? 복잡해지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근데 원본을 확인해 보면 아까 같이 확인해 봤잖아요. 확인해봤잖아요. 봤는데 네. 어쨌든 오늘 공식적인 워딩이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무공천을 주장했잖아요.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제 이해의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네. 장ጽ현 수장은 앞부분에 무공천을 주장한 건 맞아요. 원칙적으로 무공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당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석고 대지하고 규정을 바꿔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맥락을 보면 원칙은 무공천이 맞다. 그건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이재명 지사의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러나 이제 정당이 본인이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정말 내야 된다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진정으로 사과하고 국민 앞에 석고 대지하고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본인의 원칙은 그거지만 그 말은 결국 민주당이 공천하면 안 된다고 완전히 결론지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앞뒤 맥락을 보면 이제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에 일부 좀 동의를 하고요. 근데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과 정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국민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당원 96조 2항에다 적어놨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일 때 그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걸 지키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지킬까? 정치적으로 불리한데 아니야 공천해야 돼.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서울하고 부산시장을 그대로 돼버려 둘 수가 없어. 이러한 명분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저는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무공천 이야기에 대해서 차기 당권, 대권 주자들과 또 현 지도부는 좀 불편한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는 공천 여부 어떻게 결론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장 소장님. 장 소장 뭐 답을 준 것 같은데. 네, 네. 공천하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공천할 것 같아요. 그렇기 일부에서는 때문에 뭐 부산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좀 분리 전략을 쓴다는 얘기 나오던데요. 부산시장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는 그냥 약속 지킨다라는 차원에서 무공천을 하고 서울시장은 해볼 만하거나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공천을 하겠다라는 건데 정당이 어쨌든 이런 이중잣대를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근데 민주당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결국에는 당원을 고치든지 아니면 석고대제하든지 그러한 명분을 갖고 출마시킬 것 같습니다. 공천할 거다. 이런 얘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전망을 해보면 저도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절차는 분명히 국민 앞에 사죄하고 왜 그걸 바꿔야 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먼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설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그게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다 오로지 받아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 본인들이 약속해놓고 그걸 뒤집는 상황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아마도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하나는 공천하고 하나는 공천하지 않는
방향을 쓸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은 어쨌든 민주당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비판이 있다고 하면 그 비판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공천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네, 대체로 뭐 그런 견해 같은데요. 이제 지금 이제 혹시 분리 전략 이런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질문드렸던 거고요. 민주당 전대 관련 얘기입니다. 막판에 지금 박주민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금 당 대표 선거에 전격 뛰어들었습니다. 당이 지금 국민과 교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도 했었고 40대 새로운 또 젊은 세대를 강조했는데 막판에 뛰어든 배경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실 네. 당의 그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으로 분류되고요. 아하.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직접 영입한 인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문의 지지를 받아서 1등을 했었어요. 지난번 최고위원 그랬죠, 선거에서 그런 경우로 본다고 하면 친문의 일정 부분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이낙연 의원이 이제 가장 앞서가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부겸 의원이 전 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의원 쪽으로 기울었던 친문 세력이 일정 부분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개인적인 판단이고 전망인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문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 지금 박주민 의원에게 표를 주느냐에 따라서 선거 판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이 어떤 의미의 웃음인가 모르겠는데 약간 웃음을 비웃는 보이네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저기 출마 선언을 어떻게 봤냐고 저한테 좀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질문 좀 드리세요. 네.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요. 저는 위선자의 자기 변명을 받습니다. 왜냐면 강력하게 답변하시려고 질문을 또 요구하셨네요. 네, 국민과 당이 교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책임은요. 제가 봤을 때는 박주민 최고위원 때문이에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소중한 가치들을 박주민 의원이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죠? 민주당은요. 항상 공정, 정의, 약자를 위한 보호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해왔잖아요. 자기네들의 당원과 강령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작년에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과 박주민 의원의 모습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해왔던 정체성과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국을 수호했고요. 처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윤석열도 상당히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니까 윤석열은 쫓아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 윤미향 사태 때 침묵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윤미향 씨 사태 같은 경우 박원순 전 시장 사태 이때에 자신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죠. 이것은 잘못됐다고. 근데 박주민 의원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 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스스로 책임이 있다? 스스로 이 정당이 당 국민과 교감하지 않는 가장 최일선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저는 위선자의 자기 변명의 출마 선언문이었다고 출마 선언문에 봐요. 대한 반응이 그거군요.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이 정치를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세월호 변호사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분의 삶에 대해서 감동을 먹었었잖아요. 근데 4년 국회의원을 거치고 나서 나는 친문 세력에 나는 행동대장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항상 친문들이 원하는 그런 쪽의 발언과 행동만 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요, 이분은 여당의 어떤 지도부는 될 수 있지만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친박의 행동대장이었고 아바타였던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몰려 있는지 그것을 저는 반면교사 했으면 좋겠고 국민과 민심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라. 특정 진영을 바라보는 정치는 하지 말아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 교수님 얘기를 좀 추가로 짧게 드려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한 공격을 하시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문제, 윤미향 의원 관련된 문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섣불리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야당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당 의원이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도리어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나 윤미향 의원 관련돼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떻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말을 아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이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뭐 정치인이 돼서 그럴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은 일정 부분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일들을 보면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저는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출사표 던지면서 당이 현장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뼈아프게 당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에요. 네. 정치만 있고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어려운 사람 손을 잡아주지 않는 부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주민 의원에서도 뭐 정치적으로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예.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몰아세우기만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장 듭니다. 소장이 15초만 하겠대요. 예. 네, 그 박주민 의원이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이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이제 근데 정치적인 법조인 출신이긴 합니다. 예, 정치는 정치인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조국, 윤미향, 박원순 전 시장 우리가 죄가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덕과 양심과 예. 그리고 규범에 어긋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고위원으로서 지적을 했어야죠. 예. 네, 경선구도가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이렇게 3파전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각 후보 경쟁력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박주민 후보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장 소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박주민 의원이 김부겸 의원을 제치고 2등할 거라고 제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친문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의회에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안정감이고요. 그다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40대 기술원 젊다라는 것.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의 타파 이런 식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전망 드리면 김부겸 전 의원 섭섭하겠네요. 저 잘 알아요. 그래서 뭐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분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분의 리더십을 엄바무지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항상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요 엄중하게 바라보고 무겁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예.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걸로 보세요? 앞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권 후보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대권 후보와 당권 후보, 당대표는요 결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지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박주민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심으로 돌아가라. 본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지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출마 명분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민주당의 당원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보군들의 장단점과 서로 간의 경쟁력. 경쟁력은 뭐 저는 생각할 때 각자가 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얘기했던 안정감, 정승 조정 일부분 제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안정감을 있고 어떤 위기 관리력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또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김부겸 의원은 어쨌든 이제 영남에서 외롭고 힘들게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예. 그런 모습은 사실 지역주의 타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견제 세력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거다. 박주민 의원은 뭐 친문 세력이 지지를 받을 텐데, 근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친문 세력이 한 곳으로 몰아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분산될 거라고 분명히 보고요.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이 40대 기준을 들고 나와서 신선한 면은 있지만, 그럼 대표로서 과연 이분을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친문 세력이 나눠지면서 어느 한 사람이 누가 완전히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얘기 듣겠습니다. 내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또 27일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검증 청문회가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주목해서 조금 지적해주고 싶은 것 짧게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저는 장성철 소장이 2% 말고 다른 프로에서 저랑 같이 방송하면서 했던 말 중에 가장 공감하는 말이 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적과 내통했다 이 말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비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인사청문회 원래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도덕성 검증도 해야 되지만 정말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주제가 돼야지 뭐 사람의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도리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들어지면 그건 사실 인사청문회 원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야당에서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면 꼭 짚어줘야 되는 대목이 있다. 저는 이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북한에게 설득당하지 말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비핵화 없이 대북 제재 못 푼다.
있다라는 이걸 확실한 이러한 생각을 북한 쪽에 전달해야 될 것 같고요.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치적인 분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 후보자가 됐거든요. 정치로부터의 탈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